제가 그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명 딱 있긴 있어 솔직하게. 그 응급실 이제 근무할 때 한 새벽 4시 정도 됐나. 근데 소변도 못 보고 똥도 며칠 동안 못 넣었다고 응급실 온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17세인가 여자.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보통 걸 오면 이제 엑스레이 찍거든. 엑스레이 딱 찍어봤는데 진짜 그 막 창자에 똥이 그득해 막 진짜. 오줌은 이렇게 우리가 넬라토를 뽑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간호사들이. 그건 우리 남자들이 할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줌은 그렇게 해결했어 이렇게. 우리 보통 관장약을 주거든. 처음에 이제 좌약 하나 넣었어. 반응이 없어. 좌약은 간호사 넣지. 여자 그거니까.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관장 한 튜브 넣고 관장 해봅시다 해서 넣었어. 좀 한참 있으니까 또 안 된대. 그 다음 마지막 단계 뭐 있겠어요 하면 손과 직접 파야 돼 손 가지고. 뭐가 막혔으니까 아니 물리적 파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러면 그거는 간호사 못 시켜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여학생들 얼마나 민망하겠어 솔직하게. 나도 최대한 부끄럽지 않게 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얼마 받았겠냐 하는데 진짜 안 나오는 거야. 아니 돌덩이 항문 안에 막 막혀가 돌덩이 막혀가지고 이거 완전히 나도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래 보통 입구만 살짝 탁 뚫어주면 쫙 보물처럼 터져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면서 죄송한데 같이 할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다시 막 젤리 바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여자는 막 아프다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똥 부서지는 소리 막 부식 해가지고 막 뚫리더라고. 그래도 와 그래도 하나 부서지니까 막 덩어리 진 그 알감자 같은 게 막 나와. 그럼 재밌어 그것도 의외로. 나는 혈감까지는 아니지만 이 친구를 살려줘야겠다.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파다 보니까 막 진짜 막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완전히 다 끝났지 이렇게. 아 불사 장갑이 찢어졌네. 똥 묻을 수 있잖아 솔직하게. 이게 일주일 이상 된 숙변 알죠 이렇게. 진짜 막 30분 흐르는 물에 30분 이상 씻고 별자를 다 했는데 3일 동안 이게 밥만 풀면 똥 냄새 나잖아요 이렇게. 그 숙변 냄새 알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손가락 뚫고 신난다고 막 한 20분 동안 후배 파고 있었으니까 이만큼 숙성이 됐어 숙성. 안 그래도 가뜩이나 말랐는데 몸무게 한 끝 한 2-3kg 빠졌지 내가 진짜. 밥을 못 먹는데 이게 왼손가 먹기 쉽지 않거든 이렇게. 그 한 잔 되게 기억이 나. 근데 그 친구 이거 글 보면 혹시 댓글 못 남기겠지 자기도 보고. 거짓말하는 질병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비뇨기과 왔을 때. 그렇죠. 뭐 결석이다, 뭐 절선 비대증을 왔다, 아니면 뭐 다른 걸 왔다 했을 때 결석 걸린 것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잘못된 행동도 아닌데. 근데 99.9%는 성병이지 성병. 100% 그렇죠. 자기는 절대로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 한 적이 없다. 맹세코 안 했다. 그럼 내가 말하죠. 절대로 무에서 유는 안 생긴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안 생긴단 말이야. 옛날에는 성병균이라는 게 여기 그때 댓글도 보니까 그게 있더만. 뭐 목욕탕 가가지고 수건을 써가지고 성병에 걸렸다. 와 그거는 진짜로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 정말로 떨어지지 정말로. 성병이 너무 심한 사람이 막 균을 막 박박 문질러가지고 놔뒀는데 마치 이게 깨끗하게 보여가지고 빤 수건인 줄 알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그냥 개놨어. 근데 그걸 바로 내가 쓰면서 고추를 닦는 데 썼어. 고추를. 그러면 걸릴 수도 있겠지 약간은. 근데 그럴 가능성이 몇 프로 될 것 같아. 건물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잖아. 있을 수는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절대 없다고 성병. 나는 성관계한 적 없다고. 떳떳하다고 해도 누가 나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딱 말하지. 진짜 한 적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당신 파트너가 딴 데서 온 거겠네. 이건 절대로 위에서 무가 생길 수 있는 균이 아니다. 이러면 불그락거리면 자기는 진실이었고 약간 당황해하고 이러면 얘가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고. 99%는 성병 때문에 거짓말하지 다른 것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두 번째는 이런 질병 말고 그러니까 성기 확대 같은 수술을 하잖아요 보면. 했을 때 만약에 우리 PD님도 수술을 이번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 티가 안 나는 것 같긴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 재수술 아니라고 할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재수술이라면 느낌상 돈이 좀 붙고 비싸질 거죠 약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수술했고 누가 봐도 뭘 했는데 끝까지 안 했대. 요런 거는 조금 그냥 예 알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 과추에서는 절대로 지방이 나오면 안 되거든. 지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뚱뚱해지고 우리 많이 먹으면 고추도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근데 과추는 그런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뭐 절개를 해봤는데 안에 막 지방이 막 두두둑 떨어져. 그럼 믿어줘야지 어떻게. 그럼 당신 거짓말이니까 뭐 내가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진짜 많죠 당연히. 그거는 약간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수술비를 아끼려고 하는 본능적인 느낌으로 거짓말하고는 많아요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요대 넣는 거는 너무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진짜 다 넣어. 쌀, 보리 다 넣어 진짜로. 호기심 있잖아요. 이게 들어갈라나? 궁금한데 넣다 보니까 재밌어. 그런 게 너무 많고. 근데 이런 게 있었어. 이 친구가 자기 과추에다만 넣으니까 좀 재미가 없었겠지. 놓을 때 또 어디 있어 이렇게 약간 밑에 쪽에 구멍이. 내 생각에는 마사지도 하고 자기 혼자서 이게 좀 하긴 했나 봐요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응급실에 왔는데 비타 500을 넣고 온 거야 비타. 병. 근데 이걸 자위를 하다가 뺄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 병원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입구가 자꾸 뒤로 가면 크잖아요 이렇게. 일단 큰 사이즈를 넣었어. 뚱뚜디한 게죠 이거. 큰 게 입구로 와 있잖아. 잡아서 뺄 수가 없어. 차라리 앞에 부분이 항문 쪽에 있으면 이걸 잡고 그냥 다시 쑥 빼면 되잖아. 근데 이 뚱뚱한 게 밑에 있고 가는 게 위에 있는데 안 빠지지. 배열하잖아 배.
외과 수술했다니까. 그거 막 끄집어내다가 깨지면 어떻게 돼 만약에. 항문 관략근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면. 그래서 걔는 이거 즐기다가 이게 뿅 놓치는 바람에 비타 500이 아니고 입원비가 500만 원 넘게 나온 것 같은데 걔는 구멍이랑 구멍 다 넣고 싶은가 봐 어떻게.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까추 몸통이랑 껍질 사이에 공간도 있잖아. 여길 또 넣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0개 정도 넣는 사람 봤어. 100개 정도. 물론 작은 구슬 여주 있잖아 여주. 도깨비 왕관처럼 생긴 여주.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거 다 넣어. 옛날에 쇠를 넣었는데 20년 전에 쇠를 넣었대 쇠를. 만져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진짜 쇠야. 딱딱해. 철 같아. 근데 크기는 별로 안 커. 근데 이게 많이 불편해요. 뭐 계속 쓰시는데 지장 없겠는데라니까 가기 빼달래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뺐는데 빼는 거 쉽거든요. 이렇게 수술하면서 우리 뭐 탁 빼니까 너무 노란 거야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탁 놔고 수술하는데 계속 눈이 가지 이렇게. 금 같은 거야 그거. 딱 보니까 느낌이 이게 24K야 이거. 꺼내놓고 난 다음에 누구누구님 이거 뭐 쇠 끄집었는데 그 뭔지 아직 모르세요? 라니까 왜 기억이 나나 그게 뭐 20년 전인데 뭐 하는데 우리 보통 이물질을 우리가 버리거든. 그래서 싸주진 않잖아 이렇게. 그럼 제가 버릴게요 라니까 그때 잠깐 장난하나 지금 그거 가져오라고 금이 하면서 예 하면서. 근데 20, 30년 넣었기 때문에 아마 금값 많이 올라가지고 재테크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의술의 힘을 빌려서 하는 튜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자기 걸 떼서 넣는 경우도 있고 외부 물질을 넣는 경우도 있고 외부 물질도 그냥 무생물 넣는 경우도 있고 워낙 종류가 많긴 많아요. 근데 건태기도 오고 약간 조금 서운해져가지고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편한 부류고 정말로 작은데 자기는 정말로 뭐 말처럼 되고 싶다. 예를 들면 너무 건너뛰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새끼손가락인데 약주로 만들어 드릴 거야 하면 만족하겠어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인데 주먹으로 만들어 주세요. 보통 그래 한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 과도한 꿈을 주면 안 돼. 그리고 발기 길이는 못 키우거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근데 두께는 웬만큼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울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게 꼭 영구적이라 말을 못 하더라도. 근데 그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권유할 만하고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가성비는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 단 제대로 된 병원에서. 그리고 과대 광고에 속지 말고 자기 기대치를 낮춰야 돼. 내가 가가지고 나 원빈처럼 만들어주고 아저씨처럼 몸짱 해주고 아닌 걸 만들어 달라면 아무리 그 성형외과 의사도 되나 근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고추도 마찬가지야 고추도. 이런 비슷한 친구들이 약간 비타 500 쓰고 한다니까 진짜로. 사실 병원 다 무섭지 않나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치과도 무섭고 다 무서운데 보통 산부인과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진찰대 때문이죠. 찾아보면 구욕의자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산부인과 그 리소토미 체어가 비뇨기과에도 있는 건 아시죠? 비뇨기과에서도 전립선 검사를 할 때 그 리소토미 체어에 앉아서 전립선 검사를 해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진료도 해보시면 약간 좀 그런 포즈들이 어딜 가나 다 조금씩은 있어서 산부인과 의자만 굴욕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편견을 좀 버려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그 진찰대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는 게 좀 그럴 수는 있죠. 당연히 산부인과에서는 그 의자에 앉는다라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막 여기에요 막 이런 분은 아직 못 봤어요. 방을 좀 어둡게 한다던가 앞에 좀 커튼을 쳐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이 진찰대에 앉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커튼으로 가리면 의사가 뭘 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환자가 내가 뭘 하는지도 딱 정확하게 보고 이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 병원은 앞에 커튼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데 간혹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의자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레지던트 때 얘긴데 환자분이 요 리소토미 체어에서 이렇게 앉아서 교수님이 다리 올리세요 라고 했는데 그 환자분이 다리를 교수님 어깨에 올렸어요. 교수님이 굉장히 당황했는데 다리를 이렇게 잡고 의자에다가 이렇게 옮기셨어요. 너무 웃긴데 웃으면 환자분이 민망하니까 이 악물고 이렇게 웃음 찾느라 그랬던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이 체어가 처음이었던 분이 아닐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의사 생활하면서 당황했던 적이 굉장히 점잖고 되게 예쁘고 그런 환자분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가 뭐 외음부 통증이 있어서 왔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애기들이 쓰는 그 비속어로 제 입에 차마 담지를 못하겠는데 비읍지 이 말을 쓰시면서 아니 굉장히 멀쩡하고 굉장히 고상하게 생기셨는데 한 번만 얘기한 게 한 10번을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 증상을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너무 좀 당황스럽고 그 외음부 쪽이 통증이 있으셨군요 라고 자꾸 고쳐주는데도 네네 가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제가 당황했던 환자분이 그분이었어요. 이 채널에서 비뇨기과 선생님도 한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건 뭐 비뇨기과나 내과에서 내시경 같은 거 할 때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약간 특이한 물질이 대장 내시경 할 때 뭐 발견이 된다던가 혹은 요도 쪽에 넣는다던가 하는 것처럼 당연히 질에도 뭔가를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죠. 질 안에 뭐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내지는 뭐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막 보면 딱 안에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렇게 싶은 물건들이 막 있어요. 제 경험은 아니고 저희 동기는 계란이 있었는데 날계란 이렇게 잡고 빼다가 깨진 거예요. 조각조각을 꺼내면서 한참 동안 그 조각조각을 꺼냈던 그런 사연도 있었고 뭐 포도 같은 거 포도 알 여러 개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씩 뭐 꺼냈던 그런 사연도 있고 사실 뭐 길다라고 딱딱한 야채 종류는 꽤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좀 꺼내기가 쉬워서 큰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 그냥 제품 있죠. 그런 섹스 토이 처음 보는 형태 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싶은 토이 같은 거가 발견돼서 꺼내는 경우도 있고 일단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거길 봐야 되잖아요. 귀가 아프면 귀 안을 봐야 하는 것처럼 뭐 피가 나거나 혹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질 안하고 자궁 경부의 상태를 봐야 돼요. 이게 내진이에요. 산부인과에서는 내과의 청진기만큼이나 꼭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거부라기보다는 선생님 꼭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은 있고요. 대부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꺼려 하시지는 않는데 좀 받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좀 많지는 않고 손에 꼽힐 정도인데 내진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이 정도만 갔는데 몸을 비틀거나 일어나 앉거나 전 못하겠어요 막 선생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손만 대도 바로 다리로 오물리거나 완전 막 몸을 비틀어 버리거나 극도로 무서워하시거나 긴장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좀 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굉장히 많이 타이르고 마음의 준비를 거기서 다시 하고 같이 심호흡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자 이건 제 손이에요. 제 손만 됐어요. 어때요? 괜찮죠?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딱 한 번 아예 실패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진료가 무조건 필요한 상태여서 수면 마취를 하고 진료를 받던 적이 있어요. 네, 내진을 하게 되면 천여막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안쪽을 제대로 벌려서 보지는 못하는데 질경 중에 약간 버진용 질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나온 질경이 있어요. 그걸로 살짝 넣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살짝만 상태를 좀 보고 진료를 하게 되고 만약에 초음파 같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복부라던가 항문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은 헤르페스, 콘딜로마 성관계로 옮는 질환인데 뭐 환자분들 중에 저는 성경험이 전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콘딜로마가 발병이 되고 헤르페스가 걸렸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런 경우에는 뭐 접촉만 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통 성관계라고 하면 실질적인 삽입관계를 성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삽입 외에 다양한 것들을 다 하고 저는 성경험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니까 뭐 그런 분들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은 하고 뭐 저는 부인과 시술이나 수술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소음순 성형을 하셨다던가 혹은 뭐 초음파 같은 걸 보면 자궁 절제했던 흔적이라던가 혹은 자궁 경부를 보면 분만을 했던 적이 있는 형태 그러한 것들이 산부인과 의사가 봤을 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딱히 알리지 않은 거죠. 뭐 꼭 이 진료를 보는데 필요하진 않은 정보니까 숨기고 싶은 내용들은 환자가 의사한테 말하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경우에는 알아도 굳이 환자분한테 말 안 하고 속으로만 하고 넘어가죠. 아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은 분홍색 잇몸이 있잖아요. 잇몸을 칼로
썰어서 젖히는 거죠. 일부 사랑니가 뼈에도 이렇게 묻혀 있는 거거든요. 땅 안에 장독이 묻혀 있듯이 땅을 옆을 파야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지 않습니까? 치아가 나올 만한 입구가 있어야 치아가 올라오니까 때에 따라서는 뼈를 좀 갈아내서 좀 입구를 넓히기도 하고, 적당히 입구가 넓다 하면 치아를 좀 잘라서 꺼내기도 하고, 숙련이 되면 보통은 한 15분 이내에 다 끝나는데,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경우 치아가 뼈에 되게 단단히 엉겨 붙어 있다거나 뿌리가 너무 휘어가지고 적절한 방향으로 힘을 주기가 좀 곤란한 경우, 보통 힘이 잘 들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거랑 반대결로 뿌리가 휘어 있거나 이러면 오래 걸리죠. 뿌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부러지면 또 그걸 또 다시 꺼내려면 또 더 사랑니 1시간 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힘들죠. 저도 힘들고. 아, 이게 인터넷에 있나요? 유명할 수밖에 없네요. 인삼인가요? 이제 사랑니가 원래 좀 변이가 많아요. 규정된 모양에서 어긋나게 되게 막 뿌리가 하나인 친구도 있고 막 여러 개인 친구도 있고 휘어 있는 애도 있고, 그런데 와, 저런 거는 저도 처음 보네요. 저 짤은. 저 사랑니가 물론 있다는 것도 저렇게 생긴 것도 있네 하고 신기하지만, 저걸 이렇게 깔끔하게 꺼냈다는 게 사실은 더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니면 좀 욕심나서 입구를 좀 시원하게 열어서 꺼내신 건지. 근데 저 지금 보면은 저 뒤에 통 있잖아요. 보통 저거 상패 같은 거 담는 그 융 깔려있고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관을 대대손손 하겠다, 나는 이런 것도 뺄 수 있는 의사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는 빼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분명히 빼다가 뿌리가 부러질 거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미리 말을 안 하고 뭐 그냥 무난하게 저런지 모르고 하다가 오래 걸리면 좀 민망하잖아요. 실력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고지를 하죠. 저런 경우에 서로 고생할 수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랍네요. 저렇게 뺐다는 거는. 좌우 수평 매복사랑니,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사이좋게 누워있네요.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원래 그냥 어금니예요. 평생 써야 되는 두 번째 어금니고, 하나는 사랑니고. 근데 그 두 개가 보통은 어금니는 똑바로 나고 사랑니가 혼자 옆으로 나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경우는 이제 어금니까지 같이 누워 있는 경우죠. 근데 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내시거나, 꼭 빼야 된다면은 큰 수술을 통해서 빼시고 별도로 임플란트로 치아를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지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래에 있는 사랑니가 너무 아래에 있어요. 이 아래 턱뼈 라인 뽀얀 부분 있죠? 지하 3층까지 묻혀 있어가지고 보통은 지하 1층 정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너무 밑에 있어서 빼려면 힘들지 않았을까. 치아가 똑바로 날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옆으로 났을 것 같아요. 치아가 다 같이 배열되기에는 턱뼈 사이즈가 작다, 또는 턱뼈 사이즈에 비해서 치아의 사이즈들이 크다 보니까 공간이 좀 부족하면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거는 이제 제 채널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사진과 짤인데, 치아 싹이 생기는 방향이나 위치가 안 좋은 포지션에 있었던 거죠. 눈 밑에 무슨 신경을 치아가 이제 자라면서 압박을 해가지고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뺄 수밖에 없었다. 안 아프면은 아까 말한 대로 굳이 안 빼도 됐을 텐데, 아마 눈 쪽에 있는 신경이나 이런 거를 근접해서, 저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눈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외과적으로 이 외부에서 얼굴 쪽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입술이랑 치아 사이에 그 잇몸 틈을 자르고 들어가서 들어 올려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제 채널에 소개할 때는 그럼 저거는 뭐 어떻게 누나를 뺐다가 꺼내고 이렇게 이제 짓궂게 채팅을 막 그렇게 하기 쉽지 않나요?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긴 좀 어렵고, 뭐 이거는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치과 쪽에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눈과 관련되니까 뭐 안과, 성형외과, 치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휘어있네요. 이 정도는 이제 아까 걸 봐서 귀엽네요. 이 정도는 뭐 무난하네요. 그냥 발랄한 정도? 이렇게 약간 발랄하게 다리 이렇게 접고 있는 정도? 곧 걷겠네 끼가라고 써있네요. 자기 건가 되게 화가 많이 나셨네. 발랄하게 저는 약간 이렇게 하는 포즈를 생각했거든요. 화가 많이 나셨네. 사랑니 때문에 고생하신 분은 좀 화낼 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를 빼려면 힘을 줘야 빠지겠죠. 잡아서
빠지는 방향으로 힘을 줘야 빠지잖아요. 치아 주변에는 빠지지 말라고 뭐 치주 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부착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끊어내고 힘을 주는데, 고개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힘을 주는 대로 이렇게 막 고개를 움직이면 고정이 돼야 딱 빠지는 힘이 되는데, 머리 이렇게 따라오면 못 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들어 자기가. 그러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고정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저렇게 헤드락까지 걸고 뺄 정도는 아니지만 고정은 필요하다. 따로 하지는 않는데, 따로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뭐 이렇게 튜빙으로 야구 선수들처럼 막 이렇게. 저도 뺐죠. 저도 아래가 수평 매복 사랑니였는데, 사랑니랑 그 앞에 평생 써야 되는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끼면서 잇몸이 종종 붓고 시리고 막 이래가지고 선배님한테 가서 뺐어요. 27살? 그 정도에 가서 뺐는데, 선배님 치과에서 좀 비명을 제가 지었죠. 빠지는데 마취를 해도 딱 빠져나온 순간에 약간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자 뺀다, 딱 뺄 때 막 이렇게 비명을 질러가지고, 선배님 치과인데 옆에 환자분들 막 누워 마취하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다리는 환자분들이 여기 뭐 아프게 하는 치과인가 막. 그래서 제가 좀 죄송했던.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 채널에 가장 뷰수가 많은 영상이에요. 치과 끝나면 같이 저녁 먹고 뭐 맥주 한잔 얻어 먹으러 간 건데, 빼줄게, 빼고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가가지고 이제 원래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배님 이거 술 안 먹어야 되잖아요. 야 괜찮아. 그냥 선수끼리 왜 이래? 그냥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지. 한 잔에. 한 술 먹고, 그러고 막 심한 운동이나 숨찬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노래방에 가서 가무를. 그리고 원래 뭐 사우나나 이렇게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데, 술도 마시고 했으니까 못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멀니까. 그래서 사우나에 가서 자자. 같이 갔던 선배님이. 그때는 안 아팠거든요, 뺀 날은. 괜찮겠지 하고, 사우나는 원래 제가 더운 거 싫어서 안 들어가는데, 잠깐만 와 해서 진짜 잠깐 들어갔다가, 근데 다음날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공중보건이 그 관사로 복귀를 했는데 고통이 피어오른다. 이 안에서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이 내부에서 사랑니가 빠진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 막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이 그 고통이 막 연기처럼 스물스물 피어오르는데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꽉 깨물고 있으면 좀 덜 아픈 것 같더라고요. 꽉 깨물고 이거 묶었어요. 수건으로 묶어가지고 게임기 막 하고 이틀 동안 진짜 거의 죽다 살아났던 기억. 그래서 사랑니 좀 힘들게 빼시는 분들한테 저는 좀 단단히 경고합니다. 쉬셔야 되고 뭐 술 약속 이런 거 좀 잘 피하셔야지 괜찮다.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대략 1년에 제가 주로 코랑 윤곽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1년에 한 1000명 정도? 1000에서 12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있어요. 저희는 보통 12월부터 2월이 가장 바쁜 성수기고, 옛날에는 여름 성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없고, 주로 겨울이 가장 바쁘고 3월에서 5월이 좀 한가하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남자들은 조금 자기가 평균보다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조금 그거보다 좀 점수를 덜 주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을 봤을 때 모습과 남들이 나를 찍어줬을 때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셀카와 거울은 좌우가 뒤바뀌어서 보여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건 사실 좌우가 뒤바뀌어서 보이는 거거든요. 보통은 왼쪽, 오른쪽 얼굴이 좀 달라요. 정대층인 사람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되게 잘생긴 배우들을 봐도 비대칭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정대층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좀 잘생기고 호감이 좋다고 보는데, 내가 보는 것과 반대로 보이니까 약간 이상하다고 좀 느끼는 거죠. 성형외과 상담을 오시면 우리가 되게 큰 스크린에 얼굴을 이렇게 크게 띄워놓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당황해요. 약간 우리가 평상시에 거울을 볼 때는 이제 머리카락도 있고 표정도 있고 이러는데 3D로 재건을 해서 딱 띄우거든요. 그러면 머리카락 없어지고 피부색도 그냥 핑크색으로 나와요. 그럼 얼굴 형태만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약간 현타가 오는 거죠. 자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 사진을 보고 좀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더 나은 이유가 대략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좌우 반전된 거.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남이 보는 게 좌우가 반전되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 사람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90%는 자기 왼쪽 얼굴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한대요. 왼쪽, 오른쪽 모습이 사실은 되게 다르거든요. 대개는 왼쪽 모습을 자신 있어 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가수가 콘서트에 올라가서 왼쪽만 보여주고 막 노래 부른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배우 중에서도 왼쪽 모습이 자신 있어가지고 왼쪽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약간 근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 사실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눈꼬리의 위치, 코의 위치, 입의 위치 이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모습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것과 남이 인식하는 게 다른 거. 그게 이제 실제로 약간 다른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약간 후하게 쳐주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은 나는 그래도 평균보다 좀 낫다,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제 적나라한 사진을 보면 네. 제가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꽤 많아요. 상담실에 와서 이게 전가요? 약간 이렇게. 네, 맞죠?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이나 좀 자매들끼리 오면 서로 이렇게 놀려요. 못생긴 거 좀 보라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 차례 되면 자기가 웃고,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진짜 자기가 얼만큼 생겼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성형외과 의사들이 약간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막 창백할 것 같고 막 손이 되게 작고 막 가녀릴 것 같고 근데 전혀 아니에요. 학교 의사 가보면 실제로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저는 약간 평균 이상? 네. 의사들 사이에서는 뭐가 진짜예요? 완전 적나라한 게 진짜죠. 남이 사진 찍어준 사진으로 아까 같은 이미지로 딱 보는 게 그게 완전 진짜예요. 셀카를 합성해서 가져와요. 이렇게 좀 해달라. 그냥 본인 사진은 안 갖고 오고,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사진들을 좀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코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코 사진들을 많이 좀 보여달라고 해요. 그때 자기 사진을 합성해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가장 많이 가져온 사진들이 있어요. 3대장이 신세경, 오연서, 고윤정. 이분들은 진짜 많이 가져와요. 조금 약간 화려하지만 너무 티나지 않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배우 중에서도 되게 대칭 사람 거의 없어요. 예시 사진 하나 있어요. 이 사진, 이것도 서양 배우인데 이 사람 잘생겼거든요. 왼쪽, 오른쪽이 되게 많이 달라요. 왼쪽을 좌우로 플립하면 훨씬 잘생겼는데 오른쪽을 플립하면 진짜 좀 약간 별로예요. 진짜 잘생긴 배우들도 대칭이 안 맞으니까. 근데 약간 심각한 비대칭들이 있거든요. 약간 턱이 굉장히 한쪽으로 틀어졌거나 씹는데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거의 다 비대칭인데 미인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다 비대칭이에요. 이런 합성 사진이야말로 그냥 좌우를 대칭시켜서 그렇지 내가 비대칭이어서 얼굴이 안 예쁘다는 아닌 것 같고, 대칭이라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연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똑같은 눈, 코, 입을 갖고 이제 합성을 통해서 대칭성을 증가시키니까 되게 좀 호감도가 증가했대요.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런 걸 보면 대칭성이 증가하면 호감도가 많아지는 건 맞는데 대칭이 1번은 아닌 거죠. 대칭의 노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쌍꺼풀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하면 한쪽을 조금만 더 높게 붙여도 이쪽이 두꺼워지고 커져요. 그런 것처럼 1mm나 0.5mm의 차이가 되게 많이 모양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코를 할 때는 1mm에 0.5mm를 잡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만약에 안 맞으면 엄청 혼나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코도 마찬가지로 코는 더 어렵거든요. 가슴 수술 이런 거랑 다르게 다 그냥 완전히 노출되잖아요. 조금 다르거나 좀 이상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좀 그래요. 친구들끼리 너 코 이상하다, 뭐 삐뚤어졌다, 뭐 짝짝이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짝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짝짝이, 짝재기 뭐 굉장히 싫어해요. 스트레스를 계속 그걸 받으니까 그걸 맞춰야 된다는 그 압박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칭인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얼굴을 볼 때도 약간 비대칭이 있거나 조금 다르면 화는 아니지만 불편해요. 이게 근데 그렇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실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 크게는 양악 수술이에요. 상악과 하악을 잘라가지고 맞추는 수술인데 완전히 근데 대칭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경우는 쌍꺼풀의 높낮이가 다르다. 그러면 그걸 맞추는 수술일 수도 있겠고, 코 같은 경우는 코가 휜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맞추고, 이런 수술이 비대칭 없는 거 맞추는 수술이에요. 대칭을 만드는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쪽으로 씹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근육이 발달하는 게 이쪽이 커져요. 그런 분들은 CT를 찍어도 뼈는 별로 안 다른데 근육만 이쪽이 커지는 경우, 한쪽 손으로 아령만 계속 들면 이제 여기 커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아니면 턱 자체가 이렇게 뼈 돌아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CT를 좀 찍어봐야 되는데, 대개는 여기서 막 소리가 나거나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면 관절이 이렇게 자체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거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술은 하고 싶은데 피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피를 보기 싫어서 안과 의사를 선택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의사들이 대부분 피 보는 거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피 보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저희는 피를 거의 많이 안 보죠. 일반적으로 많이 피 난다고 할 때 한 10방울, 비유하자면 모기가 보통 이제 잡잖아요. 한 마리씩 이렇게 잡았을 때 터지면 한 방울 정도 나오는데 그거보다 적은 양을 평균적으로 저희가 보죠, 일반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2가지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충혈이 계속되거나 이제 눈이 많이 간지럽다 이러면 알러지가 생겼거나 눈에, 혹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혹은 내가 꼈던 콘택트 렌즈들이 조금 찢어져서 남아 있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안과를 한번 와보셔야 되긴 하는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조금 지속되다가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계속 증상이 지속되면 내원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을 누르면 저도 아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많이 느끼시는 거는 이제 건조증, 눈이 건조했을 때 눈이 좀 아프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건조증을 치료하러 오셔야 되는 거고, 대신 좀 감별을 하셔야 될 질환 중에 하나가 눈이 막 뻐근하고 시력이 막 떨어지고 두통도 있고 오심, 구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급성 고안압에 의한 눈뇌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결막 모반이라고 해서 멜라닌 세포들이 침착이 되고 색소가 좀 침착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질환은 아니고, 사실 근데 좀 여자분들, 특히 내가 외모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죠. 레이저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한 5분 정도면 쉽게 제거할 수 있고, 조금 가끔 소리 지르시긴 하던데 잘 안 아프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결막이 누리끼리해지는 거는 대부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거라 생각하십니다. 보통 이제 간이 안 좋거나 강경변, 강경화가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황달 증상으로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외에도 만성 염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가지고 흰자 결막 밑에 공막이라고 있는데 공막까지 염증이 진행돼가지고 나타나는 공막염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이제 황달이실 수도 있죠. 여기서도 감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막상 내가 겉으로 봤을 땐 좀 누리끼리한데 눈을 까 뒤집어서 봤을 때 눈꺼풀에 붙어 있는 결막이 희다, 그러면 황달의 가능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저렇게 모는 종이, 그러니까 직선이 휘어 보이는 증상이 있을 때는 당장 응급실까지 가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하루나 이틀 내로는 꼭 안과로 내원하시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카메라로 비유를 하자면 카메라에 렌즈 부분이 있고 이제 필름 부분이 있는데, 필름 부분에 황반 변성이라는 병이 생겨서 나타나는 걸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망막 부분, 아까 필름 부분에 신생혈관이 생김으로써 인해 피가 고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가 고여서 망막이란 부분이 꾸깃꾸깃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사물이 휘어 보이고, 혹은 사진에서 같이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안 보이거나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생혈관이 계속 있으면 피가 계속 고여가지고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치료를 위해서 꼭 안과에 오셔야 되죠. 망막 부분이 결국 찢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물이 들어감으로써, 엄밀히 말해서는 물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인데, 그 부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그 부분이 마치 커튼이 치듯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증상이 망막박리라는 병에 의해서 유발되는 증상입니다. 큰 특징은 일단 커튼 치듯이 각각 안 보이는 거, 그게 1번이고, 그 외에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광시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도 계속 막 번쩍번쩍거리는 증상이 느껴지거나, 혹은 비문증이라고 해서 이제 검은 점들이 날아다닌다, 혹은 또 머리카락이 떠다녀 보인다,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망막박리는 실명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제때 레이저 치료로 망막을 지져서 고정시키지 않거나, 혹은 도저히 레이저로 안 되면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수술로도 이제 제대로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실명으로 이르게 되고, 망막이 다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회복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24시간 내로 이제 가야 되는 신호 중에 대표가 눈에 오는 풍, 중풍이라고 해서 망막혈관 폐쇄란 질환이 꼭 신경 쓰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내 눈앞에 있는 손가락 개수도 제대로 안 보이거나, 혹은 한두 개 정도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면 그때는 망막혈관 폐쇄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빨리 2-3시간 내로 치료를 안 하시면 조직이 괴사되면서 영구적으로 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튼 치는 안 보이는 증상, 망막박리, 생각보다 정말 무서운 질환이고, 시기적절하게 치료만 하면 전혀 시력 손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뭔가 어디가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꼭 안과, 정 안 되면 응급실이라도 뛰어가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놀라서 오시는 질환 중에 하나가 결막하 출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이 흰자 부분이 붉게 충혈이 되고 그다음 출혈이 일어나서 시뻘개지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전혀 시력이랑도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보기가 안 좋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공의 때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연예인 분들도 놀라서 오십니다. 약을 드리긴 하는데 사실 저희도 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시력과 관계가 없으시다, 괜찮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는데,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충혈이 생기거나 뭐 눈이 간지럽거나 아프더라도 오랫동안 뭐 하루 이틀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을 일반적으로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0명 중에 2명, 3명? 대신에 사회복무 요원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가장 흔하고 판정하는 의사도 편한 거는 조현병, 우울증, 그리고 지적장애. 좀 판정 기준이 그래도 좀 뚜렷하기 때문에 많이 면제가 대부분 나가는 질환이기는 해요. 오자마자 면제되겠다 어떤 것도 있었나요? 그쵸. 특히나 이제 조현병이나 그 조울증, 양극성장애라고 불리는 조울증 중에 1형 같은 경우에는 병무용 진단서만 봐도 어느 정도의 그 면제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국방 불형 자체가 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판정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록을 그렇게 뭐 완전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도 출신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알아요.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이게 안 통하다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예전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그 정무청 앞에서 뭐 똥을 싸면은 예전에 면제였는데 요즘은 뭐 찍어 먹어야지까지 뭐 면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찍어 먹어도 면제가 안 됩니다. 진짜 거기서 뭐 빨가벗고 춤을 춰도 면제가 안 돼요. 저도 봤던 것 같아요. 이게 특이한 게 보면은 학력이 6년제 대학이잖아요. 6년제 대학 재학이라는 게 저게 의대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생인 거예요. 의대생인데 지금 음경절단 5급이 나간 거죠. 설마 의대생이 자기의 성기를 잘랐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어떤 사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저도 봤었어요. 음경이 절단이 되면 가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화장실 문제도 있고 뭐 계속 치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능은 하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보내면 안 되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저는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 정도까지 군대를 가기 싫으시는 분들은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거든요. 다른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뭔가 판정을 다시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거는 진짜 영원히 고자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험은 많아요. 여자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 머리 이렇게 기르고 서류 주는데 손을 이렇게 보니까 매니큐어가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해가지고 뭐지? 뭐 공무원 직원분이 주셨나? 하고서는 이렇게 받아보면 화장 이렇게 하시고, 트랜스젠더까지,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호르몬 치료도 안 받으시고 그냥 이렇게 여장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서류를 보면은 트랜스젠더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신 그 상황, 근데 이제 뭔가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받기는 좀 두렵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많죠.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 군대에서 속이려고 저렇게 했을까라는 좀 생각은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트랜스젠더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제 경험을 좀 얘기를 드리면, 신검 때 저렇게 오시는 분은 제가 3년 동안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진짜 여장을 하고 오신 거여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호르몬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재검을 주고,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법상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만 그 기록이 있어야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뭐 정신과에서 이 사람은 이제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도 되겠습니다라는 그 진단서가 있어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오시라고 제가 보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재검으로 그런 분들이 다시 오잖아요. 그렇게 여장만 하고 오시고 치료가 좀 부족하면 진짜 현역을 판정이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신검 받을 때는 다른 남성과랑 똑같이 다 똑같은
그쵸. 신검을 볼 때는 다 똑같이 받고 조금 요건 병무청, 지방병무청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여장 말고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누가 봐도 좀 여성성이 좀 두드러진다 이러면은 뭐 옷 같은 것도 조금 이렇게 봐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무조건 신검은 이거 옷 입어야 돼 라고 막 유도리 없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동성애자의 경우에는 구면자증 환자를 네, 될 수 있어요. 게이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동성애자로 치료를 계속 정신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얼만큼의 일상생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게 나뉘기 때문에 면제를 받았다고 하면 성소수자로서 생활을 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문제가 있으면 저렇게 면제가 나가죠. 아, 평발 문제가 많죠. 이거는 뭐 일상생활이 거의 뭐 이 정도면 불가능하시지 않을까. 그 병무청에 가면은 평발을 보는 그 거울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유리 같은 데 이렇게 발을 올려놓거든요. 얼마나 눌리는지. 막 옆에서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막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서는 저도 이렇게 봤는데 정말 발이 이렇게 빨판 붙은 것 마냥 이렇게 발바닥 전체가 이렇게 흡착된 것처럼 이렇게 그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어쨌든 제 뇌피셜입니다. 저는 정신과이기 때문에 면제 사유죠. 이건 이제 내과에서 판정을 하는 건데 신장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군 면제고요. 간도 그 간 절제 수술을 받으면 군 면제 사유가 돼요. 근데 이게 사유 효자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이렇게 글 쓰시면 안 돼요. 물론 이건 효자분 맞고 신장 하나밖에 없으시니까 면제가 맞고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뭐 우울증 아닌데 면제 받았다 크크 막 이렇게 쓰면은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병무청에 이런 면탈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함부로 이렇게 올리시면 다 데이터 수집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특징들이 있죠. 뭐 특히 이렇게 뭐 바퀴벌레가 사람으로 변한다, 뱀이 뭐 인간의 머리로 변한다, 뭐 이런 환시를 보는 게 조현병의 특징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조현병 환자분들이 귀신을 보는 환시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막 환시뿐만 아니라 환청도 들리고 뭐 진짜 눈앞에서 막 목 잘린 사람도 막 보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그래서 진짜 집에만 있고 근데 만약에 귀신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가고 약도 안 먹는데 치료도 안 받는 뭐 전혀 아무런 뭐 두려움도 없고 막 일상생활 너무 잘한다 그러면은 정말 귀신이 보이는 걸까 그런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응급실에 가장 많이 오는 환자요. 숫자로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오는 환자는 지금은 배 아파서 오는 환자, 장염 환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살모넬라나 이런 세균성 질환들이 돌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복통 환자들이 확실히 좀 많이 늘었고요.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호흡기 질환 환자는 평소에 비해서 많이 급감을 했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모기는 아니어도 진에 물렸어요, 벌에 쏘였어요 이런 걸로는 많이 오세요. 아프니까 아픈 거는 오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고 다만 그런 거 말고 꼭 여기 응급실에 오셨어야 되나 싶은 것들 오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긴 한데 뭐 실손보험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의 비용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심근경색이나 심부정맥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을 현장에서 바로 목격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결과가 훨씬 좋았을 거를 술 취한 사람인가 보다, 뭐 원래 저렇게 노숙인으로 지내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깝죠. 그거 말고 이제 뇌출혈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들도 1시간, 2시간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때 누가 지나가면서 신고라도 해줬으면 조금 빨리 병원에 도착했을 거를 너무 늦게 도착을 한다든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어떤 응급질환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들이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경색과 뇌출혈, 뇌혈관이 막힌 경우와 뇌혈관이 터진 경우를 같이 합쳐서 말하는 말이 뇌졸중인데 그런 상황들이 확실히 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알아두고 있을 필요 있어요. 갑자기 말이 어눌해졌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쓰러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가족이나 친지가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돼요. 뇌 한쪽에 이제 출혈이나 아니면 이제 경색으로 세포가 손상이 되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가장 흔해요. 우리가 몇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왼쪽 뇌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대뇌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야장애, 한쪽 눈이 뿌옇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좁아진다든지 이런 시야장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만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스마일, 이 하고 웃어봐서 인상도 한번 이렇게 찡그려보고 눈 세게 감아보세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하는 진단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거나 침을 흘리거나 혀를 이렇게 내밀어봤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건 의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다 다른데 이제 손해경색이라 그래가지고 이 손해에만 경색이 오면 걷지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손해경색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STR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스마일 이렇게 웃어보고, 그다음 톡 말해보고, 말해봐서 이제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이상하거나, 그다음에 레이즈 손을 이렇게 올려보고, 올려봐서 한쪽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리고 그런 양상이 있었다가 잠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뇌경색 같은 경우는 막혔다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때는 즉시 응급실 가서 검사를 확인하는 게 맞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신경과 외래라도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다가 놓치거나 그냥 무던히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언젠가는 큰 뇌경색이 올 수가 있고 큰 뇌출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졌어도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 심장 마비는 심장이 멈췄다라는 얘기고요. 심장이 멈추는 원인이 다양한데, 심혈관 질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흔한 게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뛰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흔해요. 그게 이제 급성 심근경색. 예전에는 남자는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에서 의심하라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식생활이 바뀌고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이러면서 혈관이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40대 심근경색은 흔하고 30대 심근경색도 간혹가다 보고요. 아주 드물게는 20대 심근경색도 볼 정도로 아예 나이의 어떤 그런 기준이 거의 파괴됐다시피 됐다고 보시면 돼요. 턱 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듯한, 아니면 등 쪽으로 퍼지는 듯한 양상의 가슴 아픔, 가슴 아플 때 콕콕 찌르듯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지만 코끼리가 발로 밟는다는 느낌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가슴이 이렇게 뻐개지듯이 벌어지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양상의 통증을 호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식사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가슴 아픈 것도 사실은 심장 쪽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식도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대흉근의 근육 쪽의 문제라든지 갈비뼈의 이제 손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뭐냐면 의사도 가슴 아프다는 양상을 듣고 아 이거 심장이네요, 아 이건 식도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고, 그런 게 전혀 없고 너무 젊은 사람이고 여러 번 검사를 받아봤던 사람이면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게 검사를 해도 좀 안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지, 뭐 양상만 가지고 아, 이 통증은 심장 쪽 통증이니까 꼭 검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쪽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는 손목 부러졌겠네. 뭔가 조립된 느낌으로 파워박하고 맞춰지는 느낌 들면서 괜찮아졌다. 그럼 탈구겠네요. 오늘 유자차 먹으려고 뚜껑 열다가 갑자기 힘이 쫙 풀리면서 뻐드득 소리가 나더니 이렇게 됐다. 병원 가야 되냐? 가야죠.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이 손목에 이제 뼈가 두 개가 있어요. 노뼈랑 좌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좌뼈가 바깥으로 빠진 거예요. 관절에서 탈구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탈구가 되면서 이제 신경을 누르면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손이 안 움직이고 그러면 이거는 신경이 눌린 거기 때문에 급히 치료받아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요. 그 신경이 계속 눌려 있으면 그 신경이 파괴가 돼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이 손을 이렇게 그냥 힘이 빠진 채로 평생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안 가도 되겠지 하고 밤 10시에 다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정형외과를 갔다. 그럼 시간이 벌써 거의 12시간 가까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경이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병원은 어떨 때 가는 곳이냐? 뒤진 지 부활하는 거지. 응급실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오시는 부분도 문제인데 너무 또 참는 부분도 문제예요. 실제로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상처가 이만큼 나가지고 당장 처치를 하고 세척을 하고 파상풍사도 맞아고 할 게 많은데, 어제 병원 닫았으니까 오늘 왔다 이러면서 응급실로 낮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이상 지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상처가 안 좋겠어요. 상태도 안 좋고 경과도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이상 증상이 있는 급한 상황이면은 응급실을 오셔야 되는 거고, 또 너무 경화한 걸로 오시면 또 어렵고, 이게 딱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부분이죠. 아이고, 이렇게 부었냐? 밖에서 한 놈 피떡 만들고 왔다 이런 소리야. 지금 안에서 골절이 있는 거죠. 우리 박서스 프랙처라 그러는데 펀치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잘못 치면은 5번째 중수골이 골절이 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근데 그것만 부러진 것 같지가 않고, 저 정도 부으려면 3번째, 4번째 중수골이나 2번째, 3번째 중수골이 아마 부러졌거나 그쪽으로 이제 혈관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탱탱 부으면서 손바닥보다 손등 쪽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이 혈종이 차면은 엄청 부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안에 골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엑스레이 찍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런 손이 되고도 병원을 안 오실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아니 이게 산부인과를 여자라면 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두려워하세요. 물론 속옷도 벗어야 되고 다리 벌려야 되고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0대 넘어서 처음 왔다 하면 혼냅니다. 일찍 와야 되고 10대 때 오는 친구들 되게 칭찬해줘요. 아 잘했다. 너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애다. 보통 그러면 엄마랑 같이 오거든요. 엄마도 칭찬을 해드려요. 왜냐면 그때부터 와야 산부인과 오는 거를 거부감이 덜하고 친근하게 느끼고 여성으로서 병원에 와서 케어를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엄마랑 같이 오는 10대 때 오시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그 친구들은 이제 엄마가 옆에서 손도 잡아주고 이렇게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 20, 30대 가지고 늦게 산부인과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초음파를 봐야 되는데 이제 성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항문으로 초음파를 봐야 됩니다. 원래 정확하게 초음파를 보려면 질로 초음파를 봐야 돼요. 근데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연막이 있기도 하고 항문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가장 질 초음파랑 동일한 퀄리티의 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문 초음파를 봐야 된다고 하면 너무 놀라세요. 항문 초음파 얘기하면 뭐 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좀 변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굳이 그걸 왜 넣고 싶어 하냐. 아니 나도 넣고 싶지 않다. 확실하게 난소랑 자궁을 봐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막 이렇게 보시거든요. 되게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레지던트 때 응급실로 오신 환자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응급실 밤에 환자가 오다 보니까 다 과가 뭐 니네과 아니냐, 산부인과가 먼저 봐야 된다, 아니다 니네과가 먼저 봐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좀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싫어서가 아닙니다. 절대 싫어서가 아닙니다. 남편분이 여성분 항문에다가 오일을 넣으셨어요. 저희가 아니 이거 장에다 넣었으니까 이거는 외과다 그랬더니 섹스 중에 넣었으니까 산부인과에서 봐야 된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제 외과에서 봐서 외과에서 CT를 찍었어요. 우선 저희 쪽에 연락이 왔기 때문에 CT를 이렇게 쭉 리뷰를 했는데 오이가 보면 중간에 C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게 익은 오이를 이렇게 자르면 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웃고 있는 오이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외과 교수님이 어떻게든 빼보려고 하셨는데 우이가 또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내시경으로는. 결국에 장을 잘라냈습니다. 원래 장 수술할 때는 관장도 하고 깨끗하게 장을 다 비우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뭐 똥도 다 막 배에다 오염이 되고 이래서 수술을 되게 크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네, 많아요. 별별 환자분이 있는데 이제 화장품 뚜껑이 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이면 저희 환자죠. 아니 이게 왜 여기 들어갔나요? 뭐 이걸 왜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샤워를 하다가 본인이 넘어지셨는데 아래에 화장품이 있었대요. 근데 그냥 그 위로 넘어지면서 화장품 뚜껑이 질 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본인이 넣었는데 그게 민망하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빼드렸죠. 저희 빼드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콘돔도 빼드리고 우유도 빼드리고 계란도 빼드리고요. 레몬도 빼드리고 그다음에 대추 같은 것도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막 남편분이 넣으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빼드리고 전에 보다에서 이제 날계란 얘기를 하셨는데 제 경험은 아니고 저희 동기는 계란이 있었는데 날계란 이렇게 잡고 빼다가 깨진 거예요. 저희는 삶은 계란, 제가 경험했던 거는 날계란은 이렇게 액체를 빼면 되거든요. 삶은 계란은 그게 다 바스라져가지고 하얀색 흰자 노른자를 다 긁어내서 빼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당연히 안 좋죠. 질은 그것만 넣는 거지 다른 걸 넣는 기관이 아니에요. 애기 머리가 나올 수도 있는 곳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시고 굳이 뭐 다른 게 들어갈까라고 호기심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요즘 많이 하는 수술은 소음순 수술을 많이 해요. 이제 양쪽에 있는 이런 날개 같은 조직을 소음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비대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커서 나풀거리는 아니면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으로 그분들이 이제는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별로 그거를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입장에서 요즘은 섹스를 할 때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대칭이었으면 좋겠고 얄쌍했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포르노의 영향이 저도 또 큰 것 같은데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것도 요즘은 되게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대중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포르노거든요, 사실은. 깔끔하게 성기를 완전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 왁싱이 된 상태에서 배우들이 그런 모습을 찍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까 아예 일반적인 성생활을 할 때도 브라질리언 왁싱이 좀 더 깔끔해 보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 소음순 같은 것들이 너무 너덜거린다든가 비대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좀 싫어해요.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또 어때요? 레깅스 많이 입죠. 레깅스 많이 입으시면서 Y존에 대한 케어를 또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여기가 또 도드라져 보이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리고 간혹 소음순이 비대하면 질염이 또 자주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남자친구가 너 너무 커 이렇게 얘기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세요. 남자친구가 성관계할 때 거기가 팔락거리니까 하고픈대요. 남자친구는 애정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이제 이쁜이 수술도 많이 하십니다. 질 축소 수술, 질 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분만을 하신 분들. 근데 이제 간혹 선천적으로 질 이완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성관계 하다가 바람 빠지는 소리가 너무 자주 나거나 남자친구랑 할 때 좀 느낌이 예전 같지 않다 아니면 뭐 남자가 바람을 핀다 할 때 울면서 오시기도 하세요. 휴지 주고 위로해드리고 같이 욕해드립니다. 정형외과가 팔, 다리, 척추를 주로 보는 과인데 팔, 다리, 척추에서 보면 이제 여러 해부학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깨를 보는 분도 계시고 손목을 주로 보는 분, 고관절, 무릎, 척추 뭐 이런 식으로 해부학적인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전공 분야들이 나뉩니다. 제가 주로 하는 거는 말이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 사지 연장 변형 교정, 팔다리 연장, 길이를 길게 한다. 그리고 변형 교정, 이게 휘어진 거를 바로 잡는다는 거. 뼈 모양하고 뼈의 길이를 바꾸는 그런 치료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최고입니다. 보통은 수술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수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은 뼈를 자르고 기계 장치를 달아가지고 수술 이후에 뼈를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수술이거든요. 이런 사지 연장이라고는 전체 치료를 봤을 때는 수술이 절반이고 수술 이후에 연장하는 과정이 또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면서 오죠. 근데 이 수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 자체는 오래됐는데 이 수술 자체가 워낙 소위 하드코어다 보니까 사실 이 편차가 굉장히 좀 많다. 심지어는 이제 선진국에도 이런 수술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 보니까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합병증이 돼서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젊은 분들인데 제대로 걷는 것도 뭐 못할 뿐더러 과연 다리를 살릴 수 있을까 정도가 우려될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그냥 도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부작용은 굉장히 많고 그게 뼈를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수술을 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있죠.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뼈가 잘 안 붙을 수도 있고 신경이나 혈관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일반적인 후유증 말고 특별히 이 수술에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사지 연장 수술을 하면서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신경이 비골신경이라고 해서 발목을 올리는 신경이에요. 발목을 못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걸을 때 발을 앞으로 내밀 때 발목을 우리가 딱 올려야 돼요. 자기 힘으로. 발목을 자기 힘으로 못 올리면 발이 바닥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꾸 바닥에 넘어질 수가 있죠. 뼈가 늘어나면서 주변에 근육이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고 연장하는 기간 동안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치료에 특화된 재활치료사들이 같이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관절이 이렇게 굳어버려요.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가 이렇다 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굳어서 안 움직이는 거죠. 또 뼈가 우리가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쫙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근육이 저항을 하겠죠. 또 이제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다리가 휘어져서 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키는 남자분들은 160대,
여자분들은 140, 150 몇 센치 정도, 남자분들이 170대인 분들도 아주 없진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180, 2, 3 이 정도 되시는데 직업이 모델이라서 모델은 180, 2, 3이 또 작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델분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에도 오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이분도 상담만 받은 분인데 아일랜드에서 오셨어요. 이분도 187인가 그랬는데 왜 오셨냐고 하니까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말로는 그랬어요. 자기 집이 다 정치를 하는 정치가 집안인데 아일랜드에서는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는 190은 돼야지 뭐 이렇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키를 작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여자분 중에 간혹 계세요. 키가 170인데 너무 스트레스다 이게. 그래서 좀 작아지고 싶다. 그래서 실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게 다리 길이가 다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 다리만 수술을 할 때 짧은 쪽을 늘릴 수도 있고 긴 쪽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런 데 쓰는 이분은 얼굴 생김새 봐서는 연골 무형성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특히 팔에서는 여기 전완부보다는 여기 상완부 이쪽이 짧고, 사진이 좀 이렇게 찍혀서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허벅지가 더 짧게 형성이 되는 질환입니다. 이분은 사지 연장술을 하신 것 같고 다리 쪽 많이 늘리셨고 팔도 한번 늘리신 것 같아요. 특정한 질병이 없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종아리나 허벅지 한쪽을 늘리면 평균 6cm 정도 연장을 하고, 허벅지 종아리를 같이 두 군데 다 늘리면 이제 그보다 좀 더 많이 연장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팔다리가 짧아가지고 사회생활이 힘든 그런 케이스거든요. 단지 이분들은 컴플렉스 차원이 아니고 치료 관점에서 이런 사지 연장술을 해요. 또 인종과 관계없이 특정하게 어떤 유병률이라고 하죠. 인구당 몇 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 수술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할지 말지 고민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키 때문에 우울한 것 같아 라고 할 때 정말 키 때문에 우울하다 그러면 키가 커지면 좋아져요. 그 정신이 정말 좋아져요. 근데 우울증이 원래 좀 있는데 그걸 키로 이렇게 투사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게 아닌지. 두 번째, 특히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나가 성장판이 멈췄다라고 선고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막 공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기에 그거 고민한다고 공부를 못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학업이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하시라. 세 번째는 이제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합병증 없이 그걸 잘 끝내는 단계까지 왔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전력 질주 이런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수술을 결정을 할 때 그래도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똥을 잘 싸는 자세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게 앞쪽이게 뒤쪽이게 되면은 이 뒤쪽에 항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항문관이고 그다음에 이게 직장관이죠. 직장 항문각이 있는데 이게 예각으로 접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펴지면은 똥을 잘 싸게 되겠죠. 이게 펴지는 각도는 이 앞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쪽으로 상체를 기울이게 되면은 이게 펴지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90도 이하의 예각으로 접어져 있다가 이것이 이렇게 펴지면은 120도 이상으로 펼쳐지면서 변이 잘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똥 싸는 자세는 이게 잘 펴지는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는 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무릎에 팔꿈치를 대고 배꼽을 앞으로 내밀면서 적당한 무릎을 벌린 상태에서 고개를 들고 이런 자세가 대변을 잘 보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변이 안 나온다. 따뜻한 온수 좌욕을 하면서 물속에 대변을 봐도 대변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처리하는 요령이 따로 있는데 이게 항문이면은 양쪽에 엉덩이가 있고 앞뒤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을 이렇게 닦아냅니다. 닦아내면은 대변 뒤처리가 잘 되게 되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찍어내면은 아주 희미하게 자국만 남았다. 뒤처리가 아주 잘 된 거죠.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뒤처리는 뒤쪽에서 하는 게 좋죠. 앞쪽에 성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뒤쪽에서 처리하는 게 좋고, 일단 일어서게 되면 항문이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 잘 안 닦이기 때문에 대변분 자세, 이 자세에서 뒤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비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비데를 쓰는 경우는 압력을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의 높이를 조절하게 되는데 골반의 구조나 또는 엉덩이 살의 두께에 따라서 항문의 높이가 다르게 되는데 이때 수압을 조절해서 항문에 물이 도달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세게, 그래서 항문의 변을 행문하는 식으로만 비데를 써야지 너무 세게 강하게 쏜다 항문 속에 물이 들어오게 돼요. 오히려 고름을 만드는 직장 동향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 앞에 있는 요음부 쪽으로 튀기게 되면 비위생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압을 적절하게 유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똥을 싸는 시간도 어떻게?
똥 싸는 시간은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항문 쪽으로 피가 많이 몰리는 그런 자세잖아요. 오래 앉아있으면 피가 몰려요. 그 혈관 속에 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혈관이 부풀게 되고 그것이 덩어리가 되면 암치질 형성하게 돼서 대변 보는 시간은 3분 이내로 옷 벗고 대변 보고 옷 입는 시간 다 합해서 3분 이내로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분 대변 후에 온수 자욕을 해주면 관략근이 온열에 의해서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부은 치액 덩어리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배변 후에 똥을 잘 관찰해야 되는데 먼저 똥의 모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똥의 모양이 가늘게 나왔다. 이 경우에는 항문에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똥의 색깔이 검붉은 짜장면색이다. 그러면은 대장이나 항문의 위쪽 기관에 출혈성 질환이 있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고 빨간 선홍색의 출혈변을 봤다. 이 경우에는 치질이나 다른 종양 같은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변에서 생선 비린내,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이나 항문의 암을 의심해 봐야 하기도 합니다. 변을 잘 관찰하다 보면은 먹은 음식에 따라서 변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장 운동과 먹은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차가운 음식이나 신맛 나는 음식은 장 운동을 빠르게 하죠. 그래서 변이 물 수가 있어요. 변이 묽으면 당연히 변이 가늘 수도 있고 그리고 배가 많이 부글거릴 수가 있죠. 그리고 공기가 많은 음식, 탄산음료나 맥주 같은 거, 그 다음에 껌이나 견과류, 그럼 우리가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뱃속에 굉장히 가스가 많이 차서 대변은 안 나오고 방귀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셔서 트림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해주면 배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장운동 굉장히 느리게 하는 것들은 쓴맛 나는 음식, 단백질 음식, 이것도 장운동을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변비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항문의 질환을 자기 스스로 평소에 진단하는 요령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변 볼 때 항문이 아프다, 항문이 찢어지거나 또는 굶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대변 볼 때 아픈데 출혈도 있다.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치열, 항문이 찢어지는 경우죠. 그러한 질환을 볼 수가 있고 급성인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항문외과 가서 빨리 진찰을 받아보시고 만성인 경우에는 수술도 필요한 병이 됩니다. 또한 묵직한 통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치액을 의심을 해봐야 되나 간혹 항문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잦은 잔병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간혹 직장에 암이 있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내치액, 암치질이라고 하죠. 심한 경우에도 잔병감이 있을 수 있고 또 뇌관략근 약할 때 위쪽에서 내려오는 점막들의 압박에 의해서도 잔병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까운 항문외과 진료를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항문 관리 요령이라 하면 대변 보고 나서 항문을 관리하는 요령과 평상시 항문 관리하는 요령이 있는데 대변 보고 나서는 우리가 휴지를 사용했을 경우에 휴지는 나무 조각 펄프잖아요. 그래서 목초 알러지, 나무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가려움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항문 주변에 피부가 연해지거나 헐었는데 휴지를 문지름으로 인해서 피부 손상으로 통증이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항상 비데나 휴지 쓰지 마시고 샤워기로 씻어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비누칠해서 박박 비벼 닦는 것보다는 비누칠을 해서 충분히 거품을 해서 샤워기로 헹궈내는 식으로 한 다음에 수건으로도 비벼 닦지 말고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고 드라이기로 살짝 말려준 다음에 손톱만큼 핸드크림을 항문에 바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조깅을 하거나 오래 걷는 경우 오른쪽 왼쪽에 많이 비벼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핸드크림을 항문에 듬뿍 발라서 너무 많이 바르면 미끈능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만큼 살짝만 발라서 윤활 작용이 되게 하면은 나중에 운동하고 나서 쓰라리거나 가려움증, 화끈거리는 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의 인사를 잘 먹고 잘 싸냐라고 인사를 하듯이 우리 항문은 대변을 잘 싸는 것이 최고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항문 유지하시기 바랍니다.